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네요. 자, 여기는 사탐실이고, 제가 지금 단이 좀 낮아서 어디 올라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수업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댁에서 있을 텐데, 항상 긴장감을 좀 가지시고 수업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좀 흥미로운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게 2009년도 조금 시간이 됐는데 기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일부 있죠. 제목이 뭐냐? 5대에 걸친 스승과 제자의 년.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를 걸쳐서 지금 스승이었고 한편으로 제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립학교의 특징이죠. 한 선생님이 이곳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 자신의 제자가 다시 선생님으로 오는 이런 관계.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파란색 옷, 이분이 현재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십니다. 당시는 이제 교사셨는데 그 정창용 이사장님인데, 정창용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두 번째 계신 분, 이분이 이제 한문 선생님이셨어요. 한문 선생님 가르치셨고, 그 한문 선생님 또 교사로 오셨고, 또 아시는 분이죠. 한순 선생님 또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 또 교사로 오셨고, 우리 학교 과학 선생님 이수경 선생님 또 가르치시고, 이수경 선생님 또 교사로 오셨고, 지금 저 마지막 분은 현재 저희 학교에는 안 계시고 다른 학교에 지금 교사로 계신데, 이수경 선생님 제자로 지금 교사인 분들은 상당히 좀 많으시죠? 여러분이 아는 3학년 가르치는 이은미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국어 가르치는 차민경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이분들의 제자입니다. 참 대가족입니다. 이와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과장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이화에 오셔서 이렇게 대를 이어나가는 분이 또 있을 것이다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꺼낸 이유는 여러분은 만나지 못했지만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소연 선생님의 스승이셨던 바로 두 번째 분, 바로 한문 선생님, 강경림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대학교 졸업하시고 저희 학교에 바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끝날 때까지 계셔서 근 이화에서만 교사로서 한 40여 년, 놀랍죠? 40여 년. 그리고 학생으로도 3년 있으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62살에 이제 정년퇴직하셨는데 거의 40년 훌쩍 넘도록 이화에서 보낸, 정말 이화에 살아있는 화석, 살아있는 암모나이트, 살아있는 삼엽충 같은 분, 정말 대단하신 분. 이분의 퇴임식이 2018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사로 있었어요. 한문교사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퇴임식 이제 말씀을 좀 하시죠. 무슨 말씀 하실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한자와 관련된 말씀을 하실 거고 참 수많은 그런 어떤 구절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 꺼내실까라는 이야기.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퇴임식 때 본인의 자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부심, 신념 하나를 말씀했어요. 나는 교사로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기 위하여 40여 년의 교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조퇴나 그런 결석 없었대요.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겠죠? 정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면서 밝히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관련한 두 글자의 한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 성심이라는 한자예요. 성심. 성심. 한자인데 한글로 보니까 좀 의미가 안 오죠. 성심. 한자로 이런 글자입니다. 심자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뜻을 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 속에 있는 건 사실 저 성자입니다. 성자. 성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 성자? 저 성자는 말이죠. 성한철 성자 아니고. 죄송해요. 침이라서 그런가요? 조금. 그렇습니다. 저 성자는 말이죠. 정성을 다하다. 정성을 다하다 할 적에 그 성자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라고 본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화 생활 하시면서 그 오랫동안 장구한 시절에 오직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여러분,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계속 좀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어요. 한자는 그것에 단서를 주죠. 사실 성자는 말이죠. 다시 두 개로 쪼개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에 것은 말씀원,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이룰 성자입니다. 자, 그러면 정성을 다한다는 말은 다시 무슨 말로 환원할 수 있냐면 내가 한 말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한 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학교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을 아마 하면서 보낼 텐데 스스로 말하세요. 약속하십시오. 나 이렇게 보낼 거라고. 그리고 그 약속 지키세요.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 바로 성심의 마음으로 시절을 정말 그럴듯하게 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말로써 약속한다. 사실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이 두 개로 쪼개지죠. 구약과 신약으로 쪼개집니다. 구약과 신약. 여기서 약자 뭘까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약속하죠? 천지를 창조할 때 뭘 합니까? 말씀으로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지키실까요? 세상이 태초 이래부터 지금껏 지켜오셨죠. 앞으로도 지키실 겁니다. 그가 언약으로서 자신의 삶을 성심으로 지켜나가듯이 여러분도 이 시절을 잘 지켜나가는 성심의 마음을 이미 떠난 선생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건네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수업을 갈게요. 자, 부교재 52페이지까지 왔네. 51페이지에 왔네요. 51페이지 1차 대전 중에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자, 이것저것 이야기가 있었죠. 패를 짓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사라예보 사건, 발칸반도에서 벌어졌던 발칸 전쟁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자신이 합병하였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핵심적인 도시인 사라예보에서 결국 세르비아 청년에게 총에 맞으면서 이 두 나라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 충돌은 그간지였었던 패싸움과 이어지면서 세계전쟁으로 비화해 나갔다. 자, 마지막에 있는 당구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의반 친구들이 지금 이 부분 못 배웠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본다는 생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독일을 가장 중심축으로 뭐라 그랬죠? 지금 당사국은 여기 나온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예요. 근데 두 나라가 지금 축이 틀리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독일과 지금 한패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삼국 동맹이란 축이죠. 자, 거기 동맹국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시작했고 독일은 삼국 동맹의 한 축이고 범게르만주의와 역시 맥을 닿기 때문에 같은 삼국 동맹의 축일 겁니다. 오스만 제국이 왜 동맹국 축으로 왔습니까? 바로 발칸 전쟁에서 독립을 주도했던 나라가 세르비아였기 때문에 바로 세르비아에 대한 앙심이 바로 오스만 제국이 오스트리아 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 불가리아는 왜 이쪽 편에 옵니까? 불가리아는 2차 발칸 전쟁에서 세르비아와 다퉜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라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더불어서 독일 그리고 불가리아와 오스만 제국이 한패를 이루더라. 두 번째, 세르비아 편으로는 누가 왔냐? 세르비아는 슬라브 계통이에요. 범슬라브주의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던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에 붙을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는 삼국 연합 측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역시 러시아와 더불어서 이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사실상 유럽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고 이게 유럽만의 전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나라들이 전 세계의 식민지를 지금 다 가지고 있죠.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전 세계가 사실상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는 영국이다. 1차 세계대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전쟁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은 언제나 뭐였어요? 독일입니다.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독일을 축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 독일 배웠으니까 알겠죠? 비렐르 미세의 세계정책. 바로 그 비스마르크를 기각시키고 해고시키고 팽창했던 바로 그 세계정책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거죠. 자, 독일이라는 지형을 살피면서 보면 자, 여기 지금 독일이 있죠. 자, 서쪽으로는 프랑스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접해 있습니다. 남쪽의 오스트리아는 같은 편이니까 사실상 문제가 안 되는데 동서, 바로 서쪽의 서부전선과 동쪽의 동부전선을 같이 가지는 어찌 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 속에 독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전쟁은 그렇습니다. 한쪽에 힘을 써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양쪽에 힘을 써버리면 힘이 분산돼 버리죠.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상당한 우려스러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독일의 기본적인 전쟁 시작의 작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떤 생각을 했냐? 좋다. 그렇다면 우선 힘을 한쪽으로 몰아서 빨리 끝내고 그리고 나머지 전쟁 다른 쪽을 다시 힘을 몰자. 우선순위를 둔 거죠. 그럼 여기서 우선순위가 누굴까? 라고 하면 독일은 프랑스를 우선순위로 봤습니다. 왜? 프랑스가 강하니까. 강한 놈을 먼저 제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러시아는 뭐 오더라도 위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힘을 집중시키지 않아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힘의 집중은 프랑스 쪽으로 했고 프랑스와의 전쟁을 빨리 끝내야만 동부전선 쪽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프랑스를 제압한다가 독일의 기본 작전이었습니다. 그 작전의 명칭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슐리펜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해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독일이 빠르게 이 프랑스 쪽으로 진격해 가야 됩니다. 제압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보면 독일과 프랑스의 전선이 있죠. 전선. 국경선이 보이죠? 국경선 쪽에 대부분 군대가 밀집해 있겠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군대가 이 국경선 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경선으로 돌파해 가면 프랑스의 주력군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전은 제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 독일은 어떤 판단을 했냐? 국경선을 피하는 겁니다. 국경선을 피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바로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프랑스와 접경하는 국경선을 피해서 위에 벨기에가 있죠. 벨기에 쪽으로 넘어가서 어차피 벨기에는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닙니다. 벨기에 짓밟으면서 벨기에 국경선 편으로 그래서 사실상 주력군의 뒤편으로 들어가서 프랑스를 사실상 치명적인 그런 가격을 한다. 바로 그 작전. 이게 바로 슐리펜 계획이고 프랑스 제압의 기한을 한 6주 정도로 봤습니다. 6주 정도. 6주 만에 프랑스를 제압한다. 이게 독일의 계획이고 아주 신속한 점령작전. 이게 바로 슐리펜 계획이었죠. 자, 과연 그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자, 지금 벨기에로 넘어오는 데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문제가 안 됐어요. 바로 여기에 흐르는 강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선에 이름이 써있죠? 마른강. 이 마른강에서 그리고 그 일대에 있었던 솜 지역에서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였나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뭔지 아세요? 열을 지어서 구덩이를 팝니다. 구덩이 속으로 병사들이 다 들어가요. 두더지처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쟤들이 오면 고개를 내밀고 빵빵빵 쏘고 쟤들이 쪽 쏘면 구덩이 속으로 숨어버리는 이게 두더지 작전 바로 참호라는 겁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참호를 이용한 전쟁이다. 참호전. 자, 이 참호를 프랑스가 이 마른과 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참호를 설정합니다. 뚫리지 않겠다는 거죠. 자, 독일은 빨리 뚫어야 되기 때문에 막 진격해 옵니다. 자, 참호 속으로 들어와요. 그럼 참호 속으로 오려면 노출해야 되는 거죠. 노출을 해야 돼서 막 이렇게 뛰어오거나 아니면 뭐 기어오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의 표적이 되죠. 그래서 빠바방 쏘는 겁니다.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야, 노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도 참호로 뚫어볼까? 독일도 참호로 뚫었어요. 거기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가잖아. 그럼 시간만 걸리잖아. 독일 입장에서는 빨리 프랑스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참호로 계속해서 가까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가까이 가면 계속해서 표적이 돼서 죽으니까. 이 참호전 때문에 슐리펜 계획은 사실상 좌절됩니다. 6주가 무슨 말이에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전선을 뚫지 못하는 독일로서는 상당한 패착과 곤혹스러움을 만나게 된다. 자, 첫 줄 이야기입니다. 독일은 프랑스 쪽의 서부전선으로 진격했다. 그래서 프랑스를 침공했는데 프랑스의 반격은 바로 마른과 소메에서의 전투였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전술은 바로 참호전이었다. 참호전. 바로 그 참호전이 좌지우지했다. 참호전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이 참호전이 1차 대전 때 아주 수많은 신무기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독일 입장에서는 절박하게 참호를 뚫어야 되는, 어떻게든 뚫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호를 뚫기 위해서 신무기가 개발돼요. 그 중에 하나가 기관총. 기관총은 사실은 참호를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어차피 총 한 발 한 발 쏘느니 독일군이 막 진격해올 때 이거 바로 기관총으로 다 작살내요. 자, 독일 입장에서는 참호를 뚫기 위해서 뭘 했냐? 수류탄. 이거는 근거리,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휙 집어던져서 참호 안에만 떨어뜨리면 빵! 하고 참호를 박살낼 수 있는 수류탄이 개발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탱크. 탱크는 뭐 총알 맞아도 웬만하면 뭐 안 죽죠. 왜냐면 워낙 두꺼운 철판을 쓰니까. 그래서 밀고 가는 겁니다. 참호까지 밀고 가서 그냥 참호를 짓밟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 탱크도 1차 대전 때 참호를 뚫기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이 아니고 하늘을 통해서 참호 위에다가 폭탄을 내려 깔면서 참호를 작살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신무기들은 다 1차 대전 때 출현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참혹한 것.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참혹하기 이를 데 없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바로 뭐예요? 뭘로 보니까 기관총을 쏘고 있는데 뭐 뒤집어 쓰고 있죠? 가면 아닙니다. 이게 방독면이죠. 방독면 왜 썼을까요? 바로 화생방 무기, 생화학 무기, 바로 독가스. 독가스도 사실은 그 참호 안에 독가스만 터져버리면 참호가 그냥 작살 나는 거죠. 다 죽는 겁니다. 독가스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독가스와 그리고 방독면도 역시 출현하죠. 얼마나 심각했는지 뭐 말에게까지 방독면을 씌우고 참 그렇죠. 이 독가스에 당하면 뭐 사람이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피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 죽지는 않고 생존했는데 눈이 다 멀어버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고 구토를 하고 죽어가고 바로 전쟁의 참상. 승리를 위해서 인간을 그냥 도구화하고 희생물로 삼는 이게 전쟁의 참상이었고 바로 참호전으로부터 비롯되는 수많은 신무기의 출현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서부전선은 안 뚫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독일에 더 곤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안 뚫렸고 위에 있는 영국도 지금 프랑스 한편이죠. 영국이 지금 바다 건너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 터졌구나. 내가 프랑스를 도와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봤더니만 바다가 있는 겁니다. 저 영국과 독일 사이의 저 바다를 영국이 봉쇄해버린 겁니다. 봉쇄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영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물자, 자원들을 차단할 수 있어요. 식민지로부터 들어오는 고무라든지 여러 가지 물자들이 석유라든지 이런 거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 계속 수행하는데 바닷길을 영국이 그냥 막아버렸어요. 독일 입장에서는 프랑스도 뚫어야 되지만 영국의 바다 봉쇄선도 지금 뚫어야 되는 참 두 개의 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작전은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또다시 대단히 전격적인 어떠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첫 줄의 마지막에 영국의 지원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해상 봉쇄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일이 취한 것 밑줄 칠까요?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첫 줄에 나오는 참호전이나 마른 전투, 솜전투도 밑줄 치시면 좋습니다. 자, 무제한 잠수함 작전. 잠수함을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은 무제한. 무제한이라는 말이 뭡니까? 표적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 이 잠수함, 독일의 잠수함이 여기 해상으로 지나가는 어떤 배라 하더라도 다 폭격을 가하겠다. 다 표적으로 삼겠다. 이게 바로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누구든 공격하겠다. 이게 바로 무제한입니다. 당시 유명한 유보트 같은 이 독일의 잠수함들이 이 바다를 지나갔고 그게 영국 배든 프랑스 배든 어떤 배든 간에 이 해상 지난다 뚫어버린다 차원에서 그냥 공격한 겁니다.
이제 무차별적인 그러한 공격이 진행되는 거죠.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이 어찌 보면 독일로서는 뭐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더욱더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좀 봐야죠. 지나가는 사람 봐야 됩니다. 바로 그 무차별적인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희생이 됐었던 배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였냐? 미국 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뉴욕타임즈. 루스타니아 배가 Sunk by the Submarine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공격을 받아서 침몰했다. 아마도 1000여 명이 죽은 것 같다. 미국은 지금 1차 대전 참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서양 건너서 유럽에서 전쟁 났네? 뭐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선 지나가다가 침몰했고 자신의 장갑 1000명 죽었어요. 가만히 있을 나는 없습니다. 미국도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서 피해를 공교롭게 보면서 전쟁에 참전하는 거죠. 누구 편으로? 삼국연합 편으로. 독일은 호랑이 불러들인 겁니다. 자, 미국의 참전, 거기 나오죠? 미국의 참전. 유명한 포스터, 여러분 많이 본 포스터입니다. 바로 I want you for USA Army. 바로 이 포스터가 1차 대전 때 미국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참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의용병들 모집하는 바로 그 포스터가 바로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자, 대서양 건너 큰 거인, 바로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사실상 독일은 전쟁에서 거의 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부전선이 있었죠. 아까 동부전선. 동부전선은 러시아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쪽에서 지체되어서 동부전선을 막는데 많은 힘을 쓰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그것조차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러시아는 상당히 많이 패배하고 있었어요. 독일 입장에서 동부전선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러시아는 그렇게 계속 패배하다가 결국 러시아는 1917년도에 사회주혁명이 터져버립니다. 자, 거기 볼까요? 3번에 뭐라고 나오냐? 자, 독일은 서부전선이 잘 안되니까 동부전선으로 진격해 들어갔었고 마침 그때 러시아의 사회주혁명이 터진다. 1917년이었고 1차 세계대전이 14년부터 18년이니까 1차 대전 중에 거의 말미쯤에 러시아가 전쟁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혁명이 터진 것이고 인류 역사로 따지면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의 이념으로 출현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의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는 또 이정표를 만드는 사건이 터진 거죠. 이따가 배울 겁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터졌으니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겁니다. 독일로서는 불행 중 다행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와 독일은 서로 화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 거기 나오면 밑줄 칠까요? 러시아와 독일의 단독 강화. 러시아와 독일의 단독 강화. 단독 강화라는 건 뭐냐? 지금 패를 지어서 싸우고 있는데 두 나라만은 서로 화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독일의 브레스트하고 러시아의 레토프스크가 맺은 조약이라고 해서 좀 풀네임으로 길게 하면 브레스트 레토프스크 조약이라고 합니다. 좀 쓰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마도 텍스트상으로 떠 있을 수는 있어요. 브레스트 레토프스크 조약. 그렇게 조약을 맺으면서 여기 지도 보면 말이죠. 요 지금 분홍색 선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러시아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약 맺으면서 상당히 많은 땅을 독일에게 넘겨줍니다. 이따가 요 땅에서 이제 새로운 신생 독립국, 새로운 독립국들이 출현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희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은 계속해서 서부전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 그러는 와중에서 4번으로 넘어갈까요? 자신의 동맹국들, 한패들이 서서히 전쟁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항복하기 시작해요. 거기 볼까요? 동맹국들의 항복.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항복하고 오스만 제국도 항복하고 이제 독일밖에 안 남았어요. 가뜩이나 동맹국이 있을 때도 지고 있었는데 독일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자신에게 자충수가 되었죠. 자, 마지막 좀 볼까요? 독일이 항복을 결국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마지막 지점에 있었던 거 밑줄 칠까요? 킬 군항에 수병들의 반란이 있었다. 자, 수병은 해군이에요. 바다의 명사 해군입니다.
킬 군항은 킬이라는 지역의 군항, 군사적인 항구. 그러니까 킬이라는 군사적인 항구에 해군들이 있었는데 이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독일이 어떻게든 버티겠다고 킬 군항의 수병들에게 출격하라 명령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수병들은 분위기 다 알아요. 동맹국들 다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 나가면 개죽음 아닙니까? 개죽음인 것 뻔한. 근데 계속 나가서 싸우래. 여러분이 싸우겠습니까? 이거 싸울 수가 없죠. 괜히 전쟁은 국가의 몫이지만 내가 없으면 국가가 없는 거예요. 이 수병들이 네가 가서 싸워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킬군항의 수병들이 못 싸우겠다 그러면서 총뿌리를 조국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킬군항의 수병의 반란이 하나의 신호탄이 되어서 독일 내부에 혁명이 터집니다. 이게 이제 독일혁명이고 그 독일혁명의 과정에서 2차 대전 전범에 가장 첫머리에 섰었던 독일 제국의 황제 빌헬름 2세가 퇴위합니다. 빌헬름 2세가 퇴위했다는 말은 거기다 뭐 쓰셔도 됩니다. 독일 제국의 붕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런 말이 가능하냐? 이러한 혁명의 과정 속에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자, 마지막으로 밑줄 칠까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했기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했다는 건 이전 체제가 무너졌다는 뜻이죠. 이전 체제 뭡니까? 독일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독일 제국의 붕괴와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 속에서 결국 독일도 항복을 끝내고 이제 1차 대전 그 대장정이 마감되고 휴전이 됩니다. 결국 독일은 이기지 못했어요. 2차 대전도 그랬고 1차 대전도 그랬고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밑에 보면 1차 대전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신무기의 등장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탱크, 전투기, 기관총, 수류탄, 독가스. 그리고 그 양상에 있어서 참호전의 양상도 있었고 그 양상에 있어서 총력전도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교과서에 1차 대전 끝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신무기의 등장도 보이고요. 참호전과 탱크도 보입니다. I want you도 보이는데 총력전이라는 말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모든 힘이 총력은 모든 힘인데 국가의 모든 힘이 전쟁에 다 동원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선에 전후방이 없는 겁니다. 비행기 트고 탱크 트고 막 이렇게 무기들도 다양해지고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과학과 전쟁이 한 몸이 돼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총력전 태세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1차 대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전쟁에 나갔고 그럼 여자들은 집만 지켰냐? 여자들도 가만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후방이 따로 없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여성 노동자. 드디어 여성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공장에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내 남편 살라고, 내 조국 살라고. 비행기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총알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공장에 이제 여자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 전쟁에 사실상 참전하게 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에서 말이죠. 평민들이 중장보병을 구성하면서 국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요구합니까? 시민권 요구하잖아요. 시민권. 지금 여성들이 지금 가정에 있다가 역사 전면에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성들이 결국 이 1차 대전 전후로 사회적 역할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뭘 요구하냐? 바로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켜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성의 역할의 증대로 1차 대전 후라고 나왔는데 전후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여성 참정권이 확대되는 계기도 역시 1차 대전 중에 있었다. 실제로 여기 보면 나라별로 여성 참정권의 그 부여 시기가 나옵니다. 1910년대가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 방금 그 이야기 때문입니다. 방금 그 이야기. 여성들의 역할이. 하지만 이게 이제 뭐 남성들이 자연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했으니까 주겠다. 권리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렇게 획득된 적이 없습니다. 권리는 충분히 싸우고 충분히 희생하는 과정 속에서 획득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브로제스 여성의 노동권, 여성의 참정권 운동이 영국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요구되면서 피 흘리면서 희생하면서 얻어진 거죠. 어떤 상황과 그리고 의지들의 결합입니다. 바로 이런 희생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전인류의 여성들도 바로 싸워서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듯합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서프레스 영화 속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남자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게 정당하다면 우리 여성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무엇이 부당하냐라고 외쳤었던 그 피맺힌 절규들이 사실상 여성의 참정권 운동의 가장 큰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대전의 피해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딱 보고 나서 1차 대전에서 피해 본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과 가장 대별되는 피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지나면 2차 대전도 배울 거 아닙니까? 요게 2차 대전이에요. 2차 대전. 나라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독일 제국 이후에 성립하여서, 그러니까 1차 대전 직전에 성립하여서 1차 대전 이후에 둘이 갈라져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나오면 1차 대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2차 대전에는 뭐 오스트리아나 헝가리나 뭐 큰 역할도 하지 않을 뿐더러 나올 수도 없고 용어적으로 시기적으로도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피해 숫자 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주요 나라를 각각 언급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의 준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러한 속으로 여러분들이 1, 2차 대전의 피해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았어요. 자, 지금 한 35분 정도 경과되었는데 총까지 쳐버렸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52페이지 사회혁명을 볼 텐데, 늘 드리는 말씀, 제가 온라인 수업 때 특히나 강조하는 부분이죠. 복습하세요.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한번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신의 배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첫머리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정성의 마음, 바로 성심의 마음이 여러분들 오랫동안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살아있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